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에 정말 다다랐습니다. 대리인단 종합 변론이 진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선례에 따른 겁니까? 예, 일단 이 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 서증 조사를 일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증거 조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증 조사를 하고 이 대리인들이 각각 종합 변론을 2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종합 변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실관계라든지 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 변호사들이 이 부분 진행을 하는 이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그리고 이 국회 측의 이 소추위원장인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각각 이 시간 제한이 없이 이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 최종 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에 따라서 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이 부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따라서 결국엔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이 진술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들의 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건지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일단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이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의견을 다 밝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만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 시간을 무한정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2시간씩 진행되는 이 대리인단 종합변론, 대표 한 명이 진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이 순서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서면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구두로 이 변론기일의 구두로 변론한 이 자체는 중요한 이유가 이 재판관들에게 이 서면으로 제출을 했을 때는 서면이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구두 변론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전제하기 위해서 이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각각의 대리인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한 명의 대리인이 이 부분을 최대한 발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지금 현재 쟁점이 많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다 별도로 이렇게 사건을 정리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자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이 한 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발표력이 좋은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설득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각 대리인 단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놓을 양측의 진술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조할 증언들, 증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진술들이 일단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긴 하지만,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이 배경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을 또 발췌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은 피청구
청구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청구인인 국회의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신문들에 대해서 이 부분 반박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이 구두 변론이 시간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정에 있어서 이 상대방의 이 진술과 관련한 부분을 이 부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의 증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 인용을 위해 나서는 국회 소추단 측이 강조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결국에 청구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자신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언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수사 기록이 상당 부분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진술과 별도로 또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현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과 이 진술들을 봤을 때 이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근거해서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주장을 하는 이런 과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당사자 최후 변론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국회 측에서 이 법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면의 사유가 5가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이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탄핵 소추 사유를 일단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국회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한 이 간단한 언급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 대리인단이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반박하지는 않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탄핵의 중대성, 이 탄핵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또 어느 정도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변호사들이 앞서 절차적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측에서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마지막 최종 진술에 있어서는 그런 법적인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만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간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차례 있긴 했지만 그때는 대통령들이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계엄 선포의 배경 부분이 가장 처음 시작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직에 복귀하여서 이 대통령으로서 하고자 하는 이 직무 방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파면되는 것보다 이 부분 본인이 직에 복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계엄 선포 배경에 좀 더 주력할 것이다. 역시 영상으로 기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서면 같은 경우가 더 세세하게 많이 이제 주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서면은 이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 대리인과 이 당사자들의 메시지는 이 영상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최종 변론 기일에서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국민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탄핵 심판에 각 재판관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판단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거란 관측이 있고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선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이 최종 변론기일이 이제 종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단 선고기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재판관들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이 어떠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 각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수 의견이 어떠한지 소수 의견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 이에 대해서 이 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있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일 정도 소요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10일, 14일 정도가 지금 아무래도 중론이고 그보다 더 짧거나 조금 더 길 수도 있다. 이런 변수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11일에서 14일이 중론이고 그보다 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 선고 일정에 사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 아니겠습니까? 중도 취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만약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선고의 일정에 아무래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도 8인이 선고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9인의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8인이 선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의 이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여해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이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임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변론을 재개한 다음에 이 변론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해서 갱신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갱신 절차라는 것이 이 증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이것을 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한두 개일 정도면 이제 종료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 다시 증거 조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의 중도 취임이 탄핵 심판 선고일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증인들 가운데 이진우, 또 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대체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의 국회 청문회 아니면 수사기관 조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헌재가 증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일단 이 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 채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조서 같은 경우가 조금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뭐 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증이 진술 증거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물증까지 종합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순점이 있고 어느 쪽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과 함께 물증까지 더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결국에는 물증까지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지만 뭐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했다 이 지시를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서는 변론길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진술 하나를 가지고 사실관계의 근거로 파악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국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조서의 내용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를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문을 거쳐서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증인 신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인 신문 그리고 조서의 내용과 아무래도 좀 뭐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물증에 아예 그 명백하게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서에 관해서 부인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서의 이 그 사실관계 판단의 뒷받침 근거로서의 사용 기준이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러 재료를 다 합쳐서 보는 것이지 한 가지의 이 진술만 가지고 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짚어주셨고요. 탄핵 심판은 여기서 갈무리하고요. 이제 내란 혐의 재판도 본격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법정에 직접 나와 출석을 했는데 앞으로도 직접 나와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직접 출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예. 부분이 아무래도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다든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도 부합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피고인 측에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출석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이 나왔습니다. 3월 24일인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을 병합하겠다.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 다음 이제 준비 기일이 3월 24일에 지정이 되어 있고 예. 그날에 쟁점 그리고 뭐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고 병합 심리에 대해서도 아마 그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병합 심리를 하게 된다면 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병합 심리는 윤 대통령과 그리고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 다른 그 주요 사령관들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을 한 개의 사건처럼 병합을 해서 심리를 하게 된다면 이 다른 사건이 이미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 같은 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사건에 대한 쟁점이 끝난 피고인에 대해서도 선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병합 심리가 그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 판단하에 검찰 측에서는 병합 심리가 아니라 이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는 병행 심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부분 기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형사적인 전략에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에 기소가 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1심 재판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쟁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증인신문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조서가 지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조서를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그 진술 조서를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증인이 많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이 증인신문 기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을 봐도 6개월을 이제 초과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6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법리적인 뭐 관련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6개월 내에 이 부분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선고까지는 아무래도 이 그 구속 기간보다는 지나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 1심이 나오지 않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지금 현재의 사건만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 7월 25일까지 1심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이제 2개월씩 법원 단계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라도 이번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여론전도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었는데 예. 이것 자체가 이 공수처법을 해석을 해봤을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이 부분 청구를 했었고 발부가 됐던 것 자체가 영장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공수처가 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공수처가 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이
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도 이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부지법으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 측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통신영장에 대해서 청구한 것은 맞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수색영장은 맞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기각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 영장 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게 법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지금 청구했고 그 사유 중에 하나로 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담당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었고 또 이후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속 취소라는 것 자체가 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소멸한 경우에 이 부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아니면은 이 기소 단계에서라도 어떤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심판 짚어보는 가운데 가장 큰 또 절차적 쟁점으로 꼽히는 게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길어서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사건이 있고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뭐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이 처벌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이 직에서 파면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그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혼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형사 사건이 조금 더 간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란 혐의가 있는 것이고 이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기관의 이 기능 마비라든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다라면 뭐 징역 몇 년이라든지 뭐 사형 무기 이런 부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이 어떠한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를 보고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계엄 당일의 사실관계가 국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사실관계가 뭐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이런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초에 이 소추 당시 그 의견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소추가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정리할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다투지 않겠다. 다만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적이나 헌법으로 위반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여당 측에서는 이 탄핵을 소추 의결할 당시에 이때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중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소추가 되었던 것인데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쟁점에서 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추를 그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여당 측의 그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 야당 측 지금 현재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고 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동일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이 부분 법리적인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을 심판들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